한국 언론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쫄딱 망한 나라의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나라가 바로 나우루죠. 혹시 나우루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근데 이 나우루가 과연 우리 생각대로 진짜 쫄딱 망한 나라일까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쫄딱 망했다는 나우루에 중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온갖 공을 들이면서 어떻게든 친중 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한테도 정말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 투자자분들한테도 이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중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나우루를 집중 파헤쳐봤습니다. 나우루란 나라에 중국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나타내는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근데 나우루의 외교장관하고 같이 이렇게 외교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우루는 대만하고 단교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방의 언론들이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서방은행이 태평양에서 빠져나가니까 나우루는 중국으로 방향 전환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나우루를 필두로 해서 나중에 태평양 국가들이 혹시라도 중국 쪽으로 붙을까봐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나우루가 혹시라도 위안화를 아예 통화로 채택할까봐 무지무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나우루가 위안화를 채택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우루란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데 중국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잖아요. 먼저 나우루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우루는요, 호주하고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호주의 식민지로 있었죠. 그러다가 1968년 정말 뒤늦게 독립을 한 국가입니다. 나우루 공화국의 개요를 살펴보면 굉장히 작은 섬이에요.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13,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UN 가입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면적은 작은 쪽에서 두 번째고요. 인구는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바로 새똥이 안겨준 인광석 때문이죠. 나우루에서 인광석이 발견되면서 나우루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정말 높아졌었는데요. 나우루는 원래 이 아름다웠던 태평양의 섬나라입니다. 근데 이렇게 과거형을 쓰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인광석 채굴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내륙이 거의 다 파괴됐고 바다도 오염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인광석이라는 게 굉장히 나우루 사람들을 한때 부유하게 만들어줬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남겨줬는데요. 그래서 이 바로 인광석 구아노의 발견이 나우루한테는 축복이자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인광석이 뭐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새똥이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쌓여서 인광석이 만들어졌다. 이런 썰이 다수설이지만 새똥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일단 새똥이 다수설이니까 새똥설에 입각해서 보면 많은 바다새들이 물고기를 잡아먹고 나우루의 육지에서 새똥을 싸다 보니까 이게 수천 년 동안 굳으면서 뭐가 생겼냐? 바로 슈퍼비료의 원료라고 하는 이 고급 인산염 광석 구아노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아노를 캐내서 비료를 만들면 그렇게 품질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나라의 인광석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발견된 게 언제냐? 20세기 초반이었습니다. 이때는 나우루가 호주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가 엄청나게 수탈해 갔습니다. 공짜로 아니면 굉장히 값싸게 구아노를 발견하는 족족 다 호주로 날라버린 거죠. 그래서 나우루 사람들은 환경 오염만 됐을 뿐이지 그야말로 어떠한 경제적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2차 대전이 발발하니까 일본이 침공해서 나우루를 점령해 버렸거든요. 그 뒤에 일본도 이 구아노의 중요성을 잘 아니까 또 역시 수탈을 해갔죠. 더군다나 전쟁 중이었으니까 군량미를 생산하기 위해서 일본 입장에서 이 구아노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수탈을 해갔고 이 과정에서 일본이 철수한 다음에 나우루 인구가 얼마가 남았나 봤더니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얘기는 일본한테 얼마나 나우루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징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고통받고 수탈당하던 나우루가 드디어 196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인산염 채굴권, 이거 다 호주 회사가 갖고 있었던 걸 나우루 정부가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산염 채굴이 일어나면서 1968년부터 1980년대에 이를 때까지는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인산염보다도 품질이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었거든요. 근데 나우루 인구는 얼마 안 되니까 이 당시에 한 7천 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인산염으로 아주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언론이 자꾸만 오버를 씁니다. 너무나도 틀린 사실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언론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면 나우루의 일반 시민들이 해외로 쇼핑이나 휴가를 가기 위해서 전세기를 임대했다. 이런 기사가 아주 버젓이 나옵니다.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나우루의 국민소득은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어요. 자, 가장 국민소득이 높았을 때 사우디나 미국 정도 수준이었는데 여러분, 미국의 중산층이 해외로 쇼핑 가기 위해서 전세기를 임대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소득으로 해외 쇼핑을 가기 위해서 일반 시민이 전세기를 임대했다? 이거는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상식에 맞는 그런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미디엄의 기사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나우루인들은 사치스럽게 살지 않았다. 다만 이 정부가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을 실시했고요. 동시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줬는데 아주 많이 준 건 아니에요. 진짜로 전세기 임대할 정도는 주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 정도는 줬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았냐? 바로 나우루의 소수의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 진짜 수십 명이 쇼핑이나 휴가를 가기 위해서 전세기를 임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해외에서 유람선, 비행기, 호텔도 구입을 했는데 이게 자기들이 즐기려고 정치인들의 부패의 일환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의 가치 또는 효율성 같은 걸 생각한 게 아니라 야, 저 크루즈 내가 공짜로 좀 타야지. 정부 돈으로 사서 자기들이 즐긴 겁니다. 그러니 이 투자가 제대로 된 투자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망할 투자만 한 거죠. 그래서 나우루가 그만 몰락의 길로 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우루 국민들이 진짜 어려웠던 점이 뭐냐? 원래는 인산염 채굴이 이루어지기 전 20세기 초반 전에는요. 나우루 사람들은 텃밭을 가꾸고 아니면 수산물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호주가 인산염 채굴한다고 그냥 땅을 다 파헤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게 됐죠. 남의 나라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인산염을 채굴하는 바람에 정작 본인들은 농사 자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 뒤에 호주가 어떤 짓을 했느냐? 20세기 초반에 인산염을 수탈해가고 대신에 수입 가공식품 엄청 값싼 걸 나우루 사람들한테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반부터 한 중반까지 값싸고 고칼로리의 정말 질 나쁜 음식에 중독시키고 만 게 바로 호주가 한 거고요. 이렇게 값싸고 질 나쁜 음식에 중독된 사람들 나중에 생활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입맛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비만이라는 게 사실 부유한 사람들이 비만에 걸립니까? 그렇지 않죠. 나우루 사람들이 이렇게 인구가 94% 비만이 되니까 이게 나우루 사람들의 게으름과 그리고 흥청망청 돈을 쓴 거에 징표다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이게 인산염을 수탈해가고 농사를 못 지으니까 이미 1968년에 독립을 했을 때는 더 이상 이 중독된 수입 가공식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나우루 사람들한테 정말 비극인 건 인산염이 발견된 게 20세기 초반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 사람들이 이미 엄청난 양을 수탈해 간 다음이었고요. 여기다가 일본도 전쟁 중에 계속해서 인산염을 채굴해 갔기 때문에 1968년에 독립을 했을 당시에 이미 남아있는 인산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뒤늦게 독립을 한 데다가 인구가 그 당시에 기껏해야 한 7천 명대였으니까 이 7천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의 맨파워가 어떻겠습니까? 쏟아져 나오는 인산염을 비싸게 팔아와도 이걸 제대로 투자한 사람이 없었고요. 금융회사들이 바로 옆에 붙어서 자꾸만 속닥거립니다. 아, 여기다 투자하세요. 돈 많이 법니다. 이렇게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정말 불쌍한 게 나우루 정부가 이런 금융회사들한테 사기를 당하면서 정말 잘못된 투자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컨설팅만 받기만 했어도 나우루 사람들이 이때 번 돈을 잘 투자할 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상의 수탈은 1968년 이후에도 계속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못된 투자를 호주의 금융회사들이 계속 유도한 측면도 많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인산염이 이제 고갈되기 시작한 겁니다. 계단식으로 고갈되면서 결국 인산염 수출이 안 되니까 나우루 사람들이 엄청 가난해지기 시작했고 그 최악의 해가 바로 2000년대 초반입니다. 우리나라 보통 나우루에 대한 보도는 2000년대 초반에
나우루의 경제 상황을 보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우루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는데요. 1981년 나우루가 가장 잘 살았을 때 1인당 GDP는 5,800달러였습니다. 근데 나우루가 최악으로 망했을 때 그때 2000년대 초반에 나우루의 1인당 GDP는 2,300달러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반토막도 안 될 정도로 나우루의 1인당 GDP가 떨어지니까 나우루 사람들은 어려운 2000년대 초반에 보냈던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1인당 GDP가 올라갑니다. 나우루 사람들이 이때 GDP가 얼마나 많이 올랐냐? 무려 5배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나우루가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한 걸 많은 언론에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나우루가 아직도 헐벗고 굶주리고 진짜 원조로만 살아가는 가난한 나라, 이렇게 크나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나우루가 해외 원조로 근근히 먹고 산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해외 원조를 많이 받았던 건 2000년대 초반이고요. 그때는 진짜 해외 원조로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해외 원조 비중이 줄어들고 자국 스스로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도대체 나우루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 호주 정부가 펀딩을 한 퍼시픽 리서치 프로그램이 꼽은 이 나우루 부활의 원인들이 있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원인들은 아니에요. 호주의 가장 골칫거리가 뭐냐면 이민자들이 배 타고 자꾸만 호주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호주는 이 이민자들을 받기가 정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민자들을 배로 실어서 전부 다 나우루로 실어 나릅니다. 그리고 나우루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서 이 이민자들을 너희들이 관리해라. 그러면 계속해서 비용을 지불하겠다. 이런 이민자 관리 수수료라고 할 수 있는 돈이 나우루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나우루의 경제가 좋아진 게 이게 정상적이냐,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 비판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나우루 입장에서는 한때 2,300달러까지 1인당 GDP가 떨어질 정도로 진짜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관리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인데 최근 들어서 참치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업권 판매 수익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야말로 인산염으로 먹고 살다가 이번에는 어업권 팔아서 먹고 사는 거니까 이것 역시 이거 나우루는 계속해서 자원으로 먹고 사는 거냐, 이런 또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우루 입장에선 그럼 우리가 뭐 먹고 사냐, 어업권이라도 팔아서 간신히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아니 대신 12,000달러잖아, 먹고 살만 한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나우루가 잘 살게 된 게 이거 뭐 여전히 경제 구조는 엉망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3번째 요인은 나우루가 그래도 좀 진화한 점이 있습니다. 자, 퍼시픽 리서치 프로그램이 꼽은 3번째 원인은 바로 나우루 정부가 과거에 실패해서 배운 점이 있는 듯하다. 특히 빚을 다 갚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우루 정부가 예전에는 이 호주 금융회사들이나 뭐 일부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막 이상한 투자도 하고 자기들이 부패해서 지들이 호텔 가고 싶어서 막 투자했던 이런 잘못된 투자를 최근에는 하지 않고 있고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우루의 정치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나우루한테서 희망을 좀 볼 수 있다. 다만 나우루의 경제 구조는 여전히 엉망진창인 건 맞다. 이 정도가 나우루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중국은 이런 나우루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까요? 정말 궁금하시죠? 중국이 우리가 망했다고 알고 있는 나우루에 공을 들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기 때문에 한 표를 확보할 수 있죠. 자, 지금 패권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 표가 아쉬운데 나우루는 13,000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유엔에선 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태평양에 교두보를 하나 두는 거잖아요. 이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 2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자원 전쟁의 미래가 나우루 같은 태평양 국가한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딥시 마이닝이라 그래서 심해 채굴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측면에서 나우루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류가 딥시 마이닝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못했느냐? 너무 비싸서요. 비싸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고리값 막 폭등하고 온갖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드디어 딥시 마이닝으로 채굴을 해도 채산성이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가격까지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우루 주변에 있는 이런 깊은 바다에서 얼마든지 자원을 캐내도 채산성이 맞는 상황에 온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 무한한 자원을 개발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우루 땅은 진짜 조그만하지만 그 주변의 영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딥시 마이닝을 한다? 앞으로 무한의 자원의 보고가 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더군다나 어느 바다에나 심해 자원이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색깔로 알록달록한 부분에 심해 자원이 있는데 중요한 자원들이 있죠. 코발트라든가 아니면 폴리메탈릭, 나들수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망간 단계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은 이게 망간 단계가 좀 맞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금속이 있으니까 폴리메탈릭 이렇게 부르는 게 맞아서 저는 다금속 아니면 다양한 금속 단괴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폴리메탈릭 단괴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찾고 싶어하는 뭐 망간이든 코발트든 니켈이든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게 알록달록할수록 다양한 자원이 있는 건데 바로 나우루 주변에 이런 자원들이 집중 분포되어 있고요. 나우루 주변의 해저 상황이 심해 광물 채굴에 상당히 유리한 편이어서 나우루가 곽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슬픈 게 있죠. 왜? 우리나라는 육상에서도 광물이 별로 없는데 해저에도 심해 광물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빨리 태평양 국가들한테 진출해야 돼요. 여기에 엄청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자기 나라 주변엔 별로 없으니까 이게 다 일본 영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평양까지 진출을 해서 나우루를 지금 친중 국가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 광물 채굴권을 자국이 가져가려고 벌써부터 공을 들이는 거거든요. 24년 1월에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발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중국이 도대체 왜 나우루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지 조금이라도 신경을 쓴다면 지금이라도 뛰어들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라가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국이 벌써 나우루의 영향력을 확대했다면 우리는 주변 국가 중에서 우리하고 손잡고 싶어하는 나라들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심해 광물 자원 이걸로 쟁탈전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는 이미 늦어버릴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올해는 분명히 늦지 않습니다. 자, 이 심해 광물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중요해질 거냐? 여러분, 이제 광물이 하도 부족해서 달에 가서 광물을 캐내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인데 심해는 달보다는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근데 쌌을 때는 심해 광물 개발할 생각이 없었죠. 근데 최근에 구리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냐? 골드 가격. 이게 많이 올랐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최근 1년 동안 22%가 올랐습니다. 근데 구리 가격은 37%가 넘게 올랐어요. 이제 구리 같은 광물이 예전에는 정말 흔하게 얼마든지 접할 수 있었는데 구리도 나중 가면 귀한 광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파낼 수 있는 구리들이 육상에선 거의 사라졌습니다. 차라리 심해에서 파는 게 더 싸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벌써부터 나우루에 투자를 시작한 거고요.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자면 나우루 경제가 여전히 불안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거죠. 태평양의 많은 섬나라들이 지금 심해 자원을 개발하고 싶죠. 근데 ISA에서 이 국제 해저 기구인데 여기에서 개발을 못하게 합니다. 너 개발만 해봐, 막 징계 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른 나라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나우루는 그거 안 무섭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 심해 광물 개발 못하면 결국은 어업권 팔고 이런 거 다 하다 보면 나중 가서 우리가 돈 떨어지면 안 되니까 심해 광물 채굴권을 빨리 중국에 팔아서라도 우리가 다시 옛날처럼 부유해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우루는 아주 적극적으로 심해 광물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나우루의 절박함을 중국이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우루 사람들이 워낙 절박하니까 지금 현재 나우루에서 가장 먼저 심해 광물 개발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나우루 주변에 해저가 굉장히 넓거든요. 우리도 빨리 나우루 가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은행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나우루의 심해 광물 채굴권을 어떻게든 우리도 작은 땅이라도 확보를 해두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나우루를 비아냥거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해저 광물을 어떻게든 선점하려고 나우루가 진짜 중요한 국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나우루를 우습게 보면 그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크죠. 앞으로 태평양의 시대는 열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정말 중요한 거 결국은 광물과 식량 이런 것들인데 태평양이 그 해답을 줄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기회 위에서 잠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바뀌는 첫 해, 올해 24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